아저씨, 저 배 말고 이걸 사야 해요. 9살짜리 아이가 장터 한복판에서 어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저 배는요, 다음 달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꼭 한 달이 지난 날, 그 배는 정말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육지까지 퍼졌고, 한양에서 내려온 조선 최고의 관상가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통곡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관상가는 왜 무릎을 꿇은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쪽 바다 끝자락 무태서 배로 반나절을 가야 닿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섬 이름은 갈매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하여 갈도라 불렸습니다. 갈도에는 20가구 남짓한 어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집이라 해봤자 갈대로 엮은 초가지붕에 돌담을 두른 것이 고작이었고,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에서 갈대가 날려온 마당에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 섬에 만복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을 간 넘겼고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을 맞아 검게 그을렸으며 등은 굽고 손마디는 굵었습니다. 젊어서 아내를 병으로 잃고 그 뒤로 혼자 그물을 손질하고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만복에게는 딱 2가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나무배 한 척이었고, 또 하나는 집 앞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감나무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심은 것이었는데, 아내가 죽은 뒤에도 만복은 해마다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만복은 새벽이면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물을 거두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도 있었고 그물이 텅텅 빈 채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투덜거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만복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만복을 좋아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날이면 이웃집에 나눠주었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 저 사람, 나이 들어 누가 봐주려나. 섬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복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씩 웃고 말았습니다. 사람 팔자 하늘이 정하는 거 아니겠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만복은 밤이면 혼자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면 더욱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해도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갈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섬 동쪽 끝에 사는 칠성영감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칠성영감은 갈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을 넘었는데도 정정하게 살아온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리에 누워 말도 못하고 손발도 못 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일 났네. 이 섬에 약방도 없는데 어쩐다. 육지에서 의원을 불러와야 하는데 배삭시 어딨어. 사람들이 걱정하며 수군거리는 사이 만복도 칠성영감의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칠성영감의 아들인 복돌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복돌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봄에 섬에 들른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되시면 산삼을 구해다 다려 드리라 하셨소.
그래야 살아나실 수 있다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산삼이 어디 있어? 이 섬에 산삼이 있기나 하나. 육지에서 사오면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때 만복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보겠소. 사람들이 만복을 쳐다봤습니다. 어딜? 육지에. 산삼은 구할 수 없어도 약재라도 구해와야 하지 않겠소. 영감님이 저렇게 누워 계신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소. 그때 칠성 영감이 눈방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복이 방 안으로 들어가 영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온 힘을 다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아. 예, 영감님. 여기 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만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니라.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태어난 곳도, 이름도, 재산도 아니야. 살아가는 마음이 그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는 거란다. 영감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이 섬에서 살아온 것을 보면 하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만복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감님이 병환 중에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것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듣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갈도는 사계절 내내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에는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여름에는 태풍이 찾아왔으며, 가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살을 내는 북서풍이 몰아쳤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 바람을 맞받아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갯벌에서 조개를 줍고 어른들은 새벽 어둠 속에서 배를 몰았습니다. 여자들은 물질을 하거나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섬에는 서당도 없었고 양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만복은 그 섬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한 번 그물을 던질 때 만복은 2번 던졌고, 남들이 쉴 때 만복은 배를 손질했습니다. 그래도 만복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배는 해마다 수리가 필요했고, 그물은 자꾸 찢어졌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바다가 험해졌습니다. 사나흘씩 배를 못 내보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만복은 집 안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며 날이 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밤이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섬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만복은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아니었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만복은 도롱이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속에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변 쪽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모래사장을 핥히는 해변에 무언가가 쓸려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토막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해초와 나무 조각들 사이에 어린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바닷물에 흠뻑 젖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붙어 있었지만 가는 실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만복은 그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아이를 업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달려 집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여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는 밤새 신혈에 시달렸습니다. 만복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식으면 갈아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낯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옆에 앉아있는 만복을 발견하고는 몸을 움츠였습니다. 만복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쁜 사람 아니다. 어젯밤 해변에서 내가 쓰러져 있어서 데려온 거야. 아이는 한참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아무리 봐도 8, 9살을 넘기지 않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파리하고 마른 편이었지만 눈만은 유독 깊고 맑았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눈빛이 깊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만복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름을 모른다고? 네. 기억이 안 나요. 배에 있었는데 파도가 크게 왔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복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배가 난파된 것 같구나. 내 식구들은?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들 어디 갔는지. 그 눈이 너무 슬퍼서 만복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일단은 몸부터 낫고 기억은 천천히 되찾으면 되는 거야. 아이가 없는 신분이라 이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데려다 줬으니 바다 해자를 써서 해동이라 부르면 어떻겠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동이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동이는 만복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섬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만복이가 아이를 데려왔다며? 난파선에서 떠밀려온 아이라는데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거두다니 쓸데없는 짓 아닌가. 하지만 만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아이니 하늘이 알아서 하실 거요. 해동이는 처음 며칠은 말이 없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만복이 밥을 주면 조용히 먹고 심부름을 시키면 군말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동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독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입, 이마, 귀.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 눈빛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저 아이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무섭게. 만복이가 이상한 아이를 데려왔네. 그런 소리를 해동이는 듣는 척 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 서쪽 끝에 사는 어부 영석이가 아침부터 배를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동이가 그 옆을 지나가다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석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영석이가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왜 쳐다보는 거야, 이 아이가? 해동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배 내보내지 마세요. 영석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애 주제에 무슨 소리야. 아저씨 얼굴에 오늘 바다에서 큰일 날 상이 보여요. 제발 오늘 하루만 쉬세요. 섬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저 꼬마 아이 봐라. 관상을 본다고? 만복이가 이상한 아이를 데려온 게 맞네. 영석이는 헛웃음을 치고 그냥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풍랑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해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영석이의 배가 파도에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영석이는 겨우 헤엄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배는 부서지고 그물은 모두 잃었습니다. 영석이가 무트로 올라와 떨면서 해동이를 찾았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섬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해동이에게 쏠렸습니다. 해동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석이 사건 이후로 섬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해동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생겼고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슬그머니 해동이를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동아, 내일 고기가 많이 잡히겠냐? 해동아, 내 얼굴 좀 봐줘라. 올해 운이 어떠냐? 해동이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북쪽 바다로 나가세요. 동쪽은 안 됩니다. 올봄은 좋은데 여름에 조심하셔야 해요. 신기하게도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졌습니다. 북쪽 바다로 나간 어부는 그날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를 잡았고, 동쪽으로 나간 어부는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여름에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여름에 갑자기 다리를 다쳐 한 달을 앓아 누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갈도의 관상보는 천재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섬 안에서만 돌던 소문이 이웃섬으로 퍼졌고, 이웃섬에서 육지 폭우로 퍼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동이가 갈도에 온 지 2해가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만복이 낡은 배를 팔고 새 배를 사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갈도에서 배로 2시간을 가면 닿는 포구에는 한 달에 2번 장이 섰습니다. 만복은 해동이를 데리고 그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선전, 곡물전, 옷감전,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배를 사고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만복은 해동이의 손을 잡고 배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를 파는 상인은 2척의 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 지은 배였습니다. 나무가 단단하고 칠도 새로 했으며 보기에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값은 단양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낡은 배였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었고 칠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값은 2냥이었습니다. 만복은 새 배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달을 아끼며 모았습니다. 딴 양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만복은 새 배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나무는 단단했고 이음새도 촘촘했습니다. 만복은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동이가 새 배 옆에 서더니 한참 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파는 상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다음 만복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만복이 돌아봤습니다. 왜? 해동이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배 말고 이걸 사야 해요. 해동이가 가리킨 것은 낡은 배였습니다. 만복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저 새 배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해동이가 새 배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유독 진지했습니다. 저 배는요. 다음 달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장터 한복판에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저 꼬마 봐라. 배가 다음 달에 가라앉는다고. 이야, 재미있는 소리 하네. 장터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배 파는 상인이 기분 나쁜 듯 해동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꼬마냐? 남의 배를 두고 무슨 소리야? 상인은 만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배 내가 직접 지은 거요. 나무도 최상품이고 이음새도 최고로 꼼꼼하게 했소. 어떤 풍랑에도 끄떡없다고. 만복은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해동이가 관상을 잘 본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람 관상이 아니라 배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만복은 해동이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해동아, 확실한 거냐? 해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 배 사면 안 돼요, 아저씨. 제가 보기에 저 배에 나무 이음새 한 군데가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속으로 썩어 들어가 있어요. 큰 풍랑 한 번 만나면 그 이음새가 터지면서 배가 갈라질 거예요. 만복이 조심스럽게 새 배 쪽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배 파는 상인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양반, 아이 말을 고지 듣는 거요? 내가 몇십 년 배를 만들고 판 사람이요. 이 배에 아무 문제 없소. 사겠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장터 사람들이 만복을 흘겨봤습니다. 저 어부 봐라. 꼬마 말 믿고 새 배 안 사려는 거야? 참, 섬촌놈들은 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니까. 만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단량은 만복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달을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낡은 배를 사면 2냥만 쓰고 3냥은 남지만 낡은 배는 금방 또 수리를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구경하던 노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해동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해동이가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저 배 어디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해동이는 노인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 배 왼쪽 배전 아래쪽 3번째 판자요. 겉에서는 칠이 두껍게 칠해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나무가 사가 있어요. 한 뼘쯤 되는 구간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배 파는 상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왼쪽 배전 아래 3번째 판자, 칠을 벗겨보시오. 상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새 배의 칠을 벗기라고. 못 벗기겠으면 그냥 팔지 마시오. 상인과 노인이 한참 서로 노려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요. 결국 상인이 마지못해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배전 아래 세 번째 판자 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는 겉에서는 보이지 않던 검게 작은 나무가 드러났습니다. 한 뼘 남짓한 구간이 속으로 썩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꼬마 말이 맞잖아. 어떻게 알았지? 상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만복은 입이 떡 벌어져서 해동이를 바라봤습니다. 해동이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노인이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요. 만복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이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언제까지 자기 곁에 두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만복은 낡은 배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복은 해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 해동아. 내 덕에 큰일 날 뻔했다. 해동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던지 만복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가? 파도가 배 옆을 때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동이는 뱃머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등이 홀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뒤로 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 배의 썩은 나무를 귀신같이 마친 꼬마 아이. 포구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갈도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섬까지 찾아와서는 해동이에게 관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만복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오. 그냥 보내시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고을에서 이틀을 걸어왔다 했고, 어떤 사람은 아픈 가족을 살릴 방도를 찾아왔다 했습니다. 해동이는 그 사람들을 보며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드리면 안 될까요? 만복은 해동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해동이는 만복을 아버지라 불렀고, 만복도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해동아, 잘 생각해라.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야. 그러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 해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능력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만복은 한참 해동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하고 진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막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뭐든지요.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해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날부터 해동이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복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해동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본 뒤 짧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원인을 짚어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야 할 방향을 일러줬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같이 적중했습니다. 소문이 육지로 퍼졌습니다. 섬 어부의 양자로 사는 천재 아이. 관상으로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 보는 아이. 배의 썩은 속도 귀신같이 알아보는 아이. 그리고 그 소문이 마침내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장터에서 해동이를 알아본 노인. 그 노인이 갈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천봉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었고 조선 팔도를 두루 다니며 관상을 봐온 사람이라 했습니다. 만복은 노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은 방 안에서 해동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왔소? 만복이 대답했습니다. 2해 전 폭풍 후 치던 밤에 해변에 쓸려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해동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관상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해동이가 대답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이 그림처럼 보여요.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림처럼? 네. 어떤 사람은 앞에 환한 빛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구름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꽃이 보이기도 해요. 노인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70평생 관상을 봤소. 전국 팔도를 다니며 내로라 하는 관상가들을 만났소. 하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요. 만복이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라는 말씀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관상은 배우는 것이요. 뼈대를 보고 기색을 보고 눈빛을 보는 법을 수십 년 공부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배운 것이 없는데 본다고 하오.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라? 노인이 해동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외심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라 하늘이 준 것이요. 만복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노인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스승에게 들은 말이 있소. 100년에 한 번 하늘이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를 이 땅에 내려보낸다고 했소. 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고 했소. 그 아이가 크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고 했소.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해동이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노인이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지켜야 하오. 이런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좋은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오. 나쁜 사람도 찾아오기 마련이오. 만복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쁜 사람이라 하면 이 아이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소. 권력을 가진 자, 재산을 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아이를 빼앗으러 올 수 있소. 만복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관상을 가르치겠소. 지금은 본능으로 보지만 제대로 배우면 더욱 깊이 볼 수 있소.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이 해동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하오. 해동이는 노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태어난 걸까요?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내 삶이란다. 그날부터 노인 천봉은 갈도에 머물며 해동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 목소리의 떨림으로 마음을 읽는 법, 걸음걸이로 건강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해동이는 배움이 빨랐습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꺼내는 것처럼 빠르게 익혔습니다. 노인은 가르치면서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이 작은 섬에 머물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만복은 그저 오늘 하루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만복과 해동이는 감나무 아래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만복은 대답 대신 해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해동이의 이름이 갈도를 넘어 퍼져나가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많을 때는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섬까지 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해동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멀리 충청도에서 온 어느 안악이었습니다. 그 안악은 남편이 갑자기 사흘째 밥도 못 먹고 자리에 누웠다며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해동이는 안악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 요즘 물을 어디서 드세요? 안악이 의아한 듯 대답했습니다. 집 뒤편 우물에서 깃는데요. 그 우물 옆에 혹시 무덤이 있지 않나요? 안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작년에 새로 생긴 무덤이 있어요. 해동이가 말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것이 우물로 들어갔어요. 그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당장 다른 곳에서 물을 길어다 드리고 그 우물은 막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안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약은요? 다른 약보다 깨끗한 물이 먼저예요. 일단 물만 바꿔봐도 나을 거예요. 안악은 의심스러운 듯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 안악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우물 막고 다른 물 길어다 드렸더니 사흘 만에 일어나셨어요. 정말로요. 안악은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 다음은 전라도 포구의 선주였습니다. 선주는 배 5척을 거느린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사업이 갈수록 기울어진다며 찾아왔습니다. 해동이는 선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는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선주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사람이요? 선주님 옆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 중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눈꼬리에 점 있는 사람 아닌가요? 선주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사람 내보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선주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선주가 다시 섬을 찾아왔습니다. 선주는 손에 비단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사람을 내보냈더니 숨겨놓은 돈이 자그마치 50냥이나 나왔소. 50냥이요. 내가 몇 년을 눈뜨고 당한 거요. 선주는 비단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받아주시오. 작은 것이지만 고마운 마음이요. 만복이 사양하려 했지만 선주가 굳이 두고 갔습니다. 해동이의 예언이 적중한 이야기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봄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섬 어부 박서방이
아침부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사는 친척이 돈을 빌려주겠다며 오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동이가 지나가다 박서방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아저씨, 한양에 가시려고요? 응, 왜? 해동이가 박서방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박서방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아저씨 친척, 아저씨한테 돈 빌려줄 마음이 없어요. 다른 속셈이 있어요. 박서방이 성을 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친척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은 나한테 잘해준 분이야. 그렇더라도 이번 거는 조심하세요. 박서방은 듣지 않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박서방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쭈그러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척은 박서방에게 돈을 빌려주는 척 유인한 뒤 배삭시며 채제비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오히려 돈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해동이 앞에 서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 말을 들을 걸. 내가 고집을 부렸네. 해동이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다음엔 잘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갈도는 어느새 유명한 섬이 되었습니다. 관상보는 천재 아이가 사는 섬. 그 소문은 이제 한양장 안에도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한양 북촌, 삼청동 어귀의 커다란 기와집. 그 집의 주인은 이조 참판 유한준이었습니다. 유한준은 그 소문을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신복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알아보게. 해동이가 갈도에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12살이 된 해동이는 처음 왔을 때보다 훌쩍 컸습니다. 키도 자랐고 얼굴도 소년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나 지금이나 깊고 맑았습니다. 해동이의 스승 천복 노인은 그해 봄에 갈도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노인은 해동이와 만복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소. 이제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소. 만복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찌 갚을지.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감사하오. 이 나이에 이런 아이를 만난 것이 내 생의 복이오. 노인이 해동이를 바라봤습니다. 해동아. 예, 할아버지. 관상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남을 돕기 위한 것이야.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만 써라. 해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과거가 언젠가 찾아올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단다. 해동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 빙긋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조용히 섬을 떠났습니다. 그해 가을 해동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전라감사가 직접 갈도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전라감사는 이미 해동이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감사는 갈도에 내려 만복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동이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요?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 감사는 해동이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동이는 감사의 얼굴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나리,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북쪽 고을의 홍수 문제이지요? 감사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나리 미간에 그 빛이 보입니다. 올가을 북쪽 고을에 비가 많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 방을 보수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달에 큰 피해가 납니다. 감사는 반신반의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제 방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말로 북쪽 고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고을들은 제 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리 제 방을 보수한 그 고을만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전라 감사는 해동이에게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장계를 올렸습니다. 전라도 갈도 섬에 천재적인 관상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계가 한양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조 참판 유한준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가 왔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갈도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한양 양반 차림을 한 중년 사내였습니다. 차림새가 고급스러웠고 뒤에는 하인 2명이 따랐습니다. 사내는 만복의 집을 찾아와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집 주인 나오시오. 만복이 나왔습니다.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최선달이오. 이조 참판 유 대감 어른의 심부름을 왔소. 만복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유 대감 어른께서 이 집에 관상 보는 아이가 있다고 들으셨소. 그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 대감 어른을 뵙게 하고 싶다 하시오. 만복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한양으로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했소?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이 섬 어부가 이조 참판 대감 어른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거요? 어디 감히. 만복은 2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오. 사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하하.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주워다 키웠다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요. 그 말이 비수처럼 만복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내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소. 하지만 대감 어른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얻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사내의 배가 섬을 떠났습니다. 만복은 그 배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해동이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버지. 만복이 돌아봤습니다. 해동이의 눈이 침착했습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절대 보내지 않겠다.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조 참판이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원한다면 섬 어부 하나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양 유한준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한준은 신복 최선달에게서 보고를 받은 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섬 어부 하나가 거절을 했다고? 예, 대감. 유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상 보는 아이가 탐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한주는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적이 많았습니다. 반대파 대신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날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소식은 유한준에게 그야말로 귀한 패였습니다. 그 아이를 반드시 데려오게. 어떤 수단을 써도 좋아. 최선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갈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동이가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곧 죽을 것이라고 했다느니 어느 어부에게 내 배는 올해 안에 난파된다고 저주를 퍼부었다느니 하는 소문들이었습니다.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섬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동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에이, 설마. 그 아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여러 사람이 그런다더라. 해동이를 믿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해동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해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래. 나도 믿는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해동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달이에요. 만복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섬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요.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러 온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빛이 다른 사람들 눈빛이랑 달라요.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해동이를 따르던 섬 사람 복돌이가 어느 날 만복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복 형, 미안하다. 만복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복돌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이 나한테 10냥을 줬어. 해동이가 나쁜 말을 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나는 그 돈이 필요했어. 집도 고쳐야 했고 식구들 먹일 것도 없었고. 만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돌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이미 말을 퍼뜨려 버렸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복돌이가 울먹였습니다. 만복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욱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포구에서 배를 대는 어부가 헐레벌떡 달려와 말했습니다. 만복이 형, 한양에서 큰 배가 왔어. 포졸들을 잔뜩 싣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의 갈도 포구에 배에 두 척이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포졸 6명과 최선달, 그리고 또 다른 양반 하나였습니다. 그 양반은 유한준의 친족하였습니다. 그들은 곧장 만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 주인 나오시오. 관가의 명이오. 만복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선달이 관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해동이라는 아이가 여러 섬 사람들에게 흉언을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고발이 있었소. 전라도 가명에서 조사를 위해
그 아이를 연행하라는 명이 내려왔소. 만복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것은 모함이요. 해동이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소. 최선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명에서 조사하면 밝혀지는 일이오. 일단 연행하는 것이오. 만복이 두 팔을 벌려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오. 내 허락 없이는 못 데려가오. 최선달이 고개를 끄덕이자 포졸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만복을 밀쳐냈습니다. 만복이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해동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해동이가 만복에게 달려가려 하자 포졸 두 명이 해동이를 붙잡았습니다. 해동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만복이 일어나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포졸들이 만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시오. 제발 이 아이를 놔주시오. 이웃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졸들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해동이는 끌려가면서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만복은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해동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배가 포구를 떠났습니다. 만복은 해변에 서서 배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4년 동안 키운 아이가 눈앞에서 끌려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만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쓰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해동이의 옷 한 벌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끼던 작은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표류할 때 쥐고 있던 것인지 해동이가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양 2조 참판 앞에 섬 어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관문서까지 가져왔으니 이것은 이미 관가가 개입한 일이었습니다. 만복에게는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습니다. 아는 양반 하나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잃는 것인가?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칠성 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4년 전 병상에 누워 만복의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만복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섬에서 살아온 것을 보면 하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만복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도 하늘이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해동이가 가지고 있던 나무 조각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처음으로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무 조각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손에 쥐어 있어서 닳아 있었지만 불빛에 비추어 보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만복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마을 서당에서 조금 배운 것이었습니다. 나무 조각에 새겨진 글씨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수한.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글씨. 무진년생. 개성 이씨. 만복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수한. 개성 이씨. 이것이 해동이의 진짜 이름이었던 것인가?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쥐었습니다. 개성이 씨라면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보통 집안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인가? 만복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개성이 씨 가문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그 전에 해동이가 한양 유한준의 손에 들어갔으니 먼저 그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복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겠다.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이 나무 조각 하나를 들고 한양으로 가겠다. 해동이의 진짜 신분을 밝히겠다. 그것이 아이를 구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만복은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 별이 빛났습니다. 기다려라, 해동아. 만복은 집을 나섰습니다. 만복이 한양으로 가려면 먼저 육지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포구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 닿은 만복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은 남의 집에서 얻어먹거나 들에서 나무를 뜯어 먹었습니다. 잠은 폐가 나 원두막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열이틀을 걸어 한양에 닿았습니다. 한양은 만복이 태어나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집도 많았습니다. 만복은 그 복잡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개성 이씨 가문. 만복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개성 이씨 가문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양 남촌에 있는 이씨 가문의 큰 집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집 앞에 선 만복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뭐하러 왔소? 이 집 주인 어른을 뵙고 싶소. 드릴 말씀이 있소. 어디서 온 누구요? 전라도 갈도 섬에서 온 어부 만복이요.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대감 어른을 뵙겠다는 거요. 돌아가시오. 만복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면 주인 어른께서 나오실 거오. 만복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하인이 마지못해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히 대문이 열리며 흰 수염을 단 노대감이 뛰어나오다시피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소? 노대감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라도 갈도 섬에서 왔습니다. 난파선에서 쓸려온 아이가 쥐고 있던 것입니다. 노대감이 나무 조각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떨었습니다. 수환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노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대감 어른, 이 아이의 할아버지이십니까? 노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전에 내 아들 내외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오다 배가 난파되었소. 아들 내외는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손자는 끝내 찾지 못했소.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노대감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소. 지금 어디 있소? 만복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대감어른, 큰일이 났습니다. 아이가 이조 참판 유한준 대감에게 끌려갔습니다. 노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한준.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노대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대감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노대감이 일어섰습니다. 당장 아이를 되찾겠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개성이 씨 가문의 당주 이대진 대감. 그는 한때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 위세는 여전했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동이를 찾을 수 있다.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이대진 대감이 움직이자 한양이 술렁였습니다. 전직 영의정이 이조 참판 유한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대진 대감은 먼저 왕에게 밀서를 올렸습니다. 밀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유한준이 관문서를 위조하여 백성의 아이를 불법으로 연행했으며 그 아이는 자신의 손자 이수아님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그 밀서를 받고 즉시 승정원을 통해 조사를 명했습니다. 유한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이대진 대감이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해동이라는 것을 유한준은 전혀 몰랐습니다. 유한준은 서둘러 해동이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의 금부도사가 유한준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해동이는 유한준의 집 별채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 끌려왔을 때 유한준은 해동이를 잘 대해줬습니다. 아이야, 이리 오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야. 하지만 해동이는 유한준의 얼굴을 한 번 보고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 어두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유한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해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는 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도구로 쓰려는 것이에요. 유한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구라니. 나는 너를 잘 대해줄 것이야. 먹을 것도 주고 좋은 옷도 주겠다. 해동이가 말했습니다. 나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냐? 나리 얼굴에 오래를 못 넘길 상이 보여요. 유한준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나리를 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나리가 저를 데려온 것도 그 증거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유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저는 나리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별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복이 달려와 유한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유한준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으로 열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만복이 나무 조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대진 대감이 손자의 신분을 증언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섬 사람들이 해동이의 평소 행실을 증언했습니다. 복돌이도 올라왔습니다. 복돌이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열냥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한준 대감의 신복 최선달에게서 받았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해동이, 아니 이수한 도련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선달을 잡아들이자 최선달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돈거래 기록이 나왔고 복도리의 증언이 있었으며 섬 사람 여럿이 최선달이 섬을 다녀간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최선달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다 대감의 명을 받았습니다. 소인이 지시를 받고 한 것이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한주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내렸소? 최선달이 혼자 한 짓이오. 하지만 유한준의 집에서 관문서 위조에 사용된 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한준 집안의 문서 담당 하인이 달아나려다 붙잡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한준의 다른 죄행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아 인사를 조작한 일, 반대파 신하를 거짓, 고발로 내쫓은 일, 백성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은 일들이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유한준의 측근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소인은 대감의 명에 따랐을 뿐입니다. 소인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유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이조 참판 유한준은 관문서를 위조하고 백성의 아이를 불법으로 연행하였으며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를 조작하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죄가 명백하다.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유배에 처한다. 유한준이 엎드려 빌었습니다. 전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하. 하지만 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한준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복이 벗겨졌습니다. 가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곤장 50대를 맞고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 구경 나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물이라도 한 모금. 유한준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마을 땅을 빼앗은 사람이야. 좋은 꼴 난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탐욕과 권력으로 살아온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날 해동이와 만복은 조정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진 대감이 해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 전직 영의정이 12살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조정 신하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수하나. 노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해동이는 한참 노대감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노대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동이가 노대감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해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복을 보았습니다. 만복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어부 차림으로 이 화려한 조정 마당에서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해동이가 노대감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복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만복이 해동이를 받아 꼭 안았습니다. 해동아. 해동아. 해동이가 만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진 대감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 손자를 4년 동안 지켜줬소. 은혜가 하늘만큼 크오.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저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이대진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두 아버지를 두게 됐소. 그대는 아이의 아버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게 하겠소. 만복이 눈을 들었습니다. 노대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만복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수아는 22살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린 한양성균관 앞마당.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수안이 있었습니다. 곧고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눈빛이 깊었습니다. 9살 때부터 그랬던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수아는 그의 과거에서 장원 급제했습니다. 한양 장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이대진 대감 손자가 장원 급제했다네. 관상 보는 천재 아이가 맞다지. 아니, 그것뿐인가. 학문도 천재라지. 이수안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수안, 그대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이수안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이라 하면? 소신을 낳아준 부모님도 소중하옵고 소신을 키워준 갈도의 아버지도 소중하옵니다. 소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스승도 소중하옵니다. 그리고 소신에게 진심을 가르쳐 준 섬 사람들도 소중하옵니다.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옵니다. 왕이 빙긋 웃었습니다. 좋은 말이로다. 그날 저녁 이수아는 갈도로 내려갔습니다. 섬에는 만복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 등이 더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감나무는 더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해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수안이 만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만복이 이수안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장원 급제했다고 들었다. 네. 만복이 이수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수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파도에 쓸려와 이 해변에 누워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 작은 아이, 그 깊은 눈빛. 만복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심은 감나무. 그 나무 아래서 만복은 혼자 별을 봤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 아래 이수안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9살 아이가 파도에 쓸려왔을 때 그 아이를 품은 것은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라 갈대지붕 아래 살던 어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만복이 그 밤에 빗속을 뚫고 해변으로 달려나간 것이 10년 뒤 이수안의 장원 급제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탐욕으로 남을 짓밟으려 한 자는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졌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진심으로 아이를 품은 어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